점심 한 끼가 15,000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저녁에 친구랑 밥 한번 먹자고 하면 1인당 3만원, 4만원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비싼데 왜 식당은 줄줄이 망할까요? 통계 자료를 보면 요즘 새로 여는 가게보다 문 닫는 가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은 망해도 누가 또 들어오면서 숫자가 유지됐는데 이제는 그 흐름 자체가 꺾인 겁니다. 손님은 말합니다. 너무 비싸다. 사장님은 말합니다. 남는 게 없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외식업은 지금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외식업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장사는 되는데 돈이 안 남는다. 예전에는 장사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면 그 차이가 내 수익이었습니다. 물론 월세도 있고 인건비도 있었지만 돈이 들어오면 대충 감이 잡혔죠. 이 정도 팔면 이 정도 남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찍히는 순간부터 돈이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번 결제되면 그 돈이 그대로 내 통장으로 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중간에서 사라지는 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제일 쉬운 예가 치킨입니다. 배달앱으로 2만원짜리 치킨을 시킨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2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2만원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중개 수수료가 나가고 카드 수수료가 나가고 배달비 부담이 붙고 부가세까지 생깁니다. 단순히 합쳐도 5천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거기서 재료비, 인건비, 월세를 빼면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팔수록 허무하다는 말을 합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월 1,500만원 매출인데도 남는 게 없다. 댓글에는 비슷한 글들이 줄줄이 달립니다. 우리도 그래요. 배달 비중이 높으면 끝이에요. 재료비 올랐는데 가격은 못 올리겠고 올리면 손님이 떨어져요. 매출이 많다는 게 이익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출은 손님에게 받은 돈의 합입니다. 이익은 그 돈에서 비용을 모두 뺀 나머지입니다. 매출이 높아도 비용이 더 빠르게 오르면 결과는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외식업은 딱 그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배달앱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보조수단이었습니다. 전단지보다 편하고 전화 받는 시간도 줄고 손님은 메뉴 비교도 쉬우니 서로 좋았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그때부터 배달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됐습니다. 홀 손님이 사라지니 배달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배달이 답이다. 가게 위치가 안 좋아도 앱으로 주문만 들어오면 된다. 홀 없이도 장사된다. 맞는 말 같았습니다. 실제로 주문이 폭발했으니까요. 배달앱 거래액이 확 늘었고 가게들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주문 알림이 울리고 주방은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좋은 결과였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배달을 시킨 건 배달이 좋아서라기보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였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으니 배달이 유일했던 거죠. 말 그대로 특수 상황이 만든 매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새로운 기회로 착각했습니다. 창업이 늘기 시작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배달 전문 브랜드를 쏟아냈고 배달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배달 전문점은 홀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월세가 싼 곳에서 시작할 수 있고 초기 비용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문턱이 더 낮아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쉽게 드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때 정부 지원금, 낮은 금리 대출도 시장에 풀렸습니다. 동거하기가 쉬워지니 창업은 더 늘었습니다. 빚을 내서 가게를 시작한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수수료가 부담이면 배달을 안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요즘은 손님이 가게를 찾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길을 걷다가 여기 괜찮아 보이네 하고 들어갔죠. 지금은 스마트폰을 켭니다. 배달앱, 지도앱, 리뷰부터 확인합니다. 앱에 없으면 그 가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됩니다.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으면 주문이 떨어지고 주문이 떨어지면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임대료와 인건비를 못 버팁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앱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야 수수료를 감당하니까요. 그런데 손님은 그 상황을 잘 모릅니다. 손님 눈에 보이는 건 메뉴판에 있는 가격뿐입니다. 요즘 너무 비싸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손님과 사장님 사이에 불신이 쌓입니다. 사장님은 우리가 욕심내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손님은 그래도 너무 비싸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외식업의 또 다른 문제는 가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구 대비 식당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식당이 많을수록 경쟁이 무한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같은 메뉴를 비슷한 가격에 팔면 결국 남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음식 가격을 깎거나 양을 늘리고 맛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이걸 계속하면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식당이 많아진 이유는 한국 특유의 구조와 연결됩니다. 조기 퇴직 문화가 크죠. 40대, 50대의 회사를 나오고 다시 취업하기 어려우니 자영업으로 밀려오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게 외식업입니다. 특별한 자격증 없어도 되는 것 같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어필하죠. 퇴직금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중 상당수는 준비가 부족합니다. 원가 계산도 상권 분석도 차별화도 없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망하고 또 들어오고 또 망하고. 그동안은 그래도 숫자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망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새로 들어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식 위기는 사실상 부동산 위기입니다. 이제 실제 상황을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외식 물가만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용이 소득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밥값에 예민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세, 월세, 관리비, 대출이자, 교통비, 교육비, 공과금까지 생활비 전체가 소득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외식 물가는 OECD 38개국 중 2위, OECD 평균보다 47%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외식을 줄이고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간편식으로 이동합니다. 2020년 4조 원 규모이던 가정 간편식 시장은 몇 년 만에 6조 5천억 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명확합니다. 맛도 모르는 식당에서 15,000원짜리 먹느니 검증된 만원짜리 밀키트를 사 먹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역 상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식당이 무너지면 상권이 죽고 상권이 죽으면 부동산이 주저앉게 됩니다. 손님이 줄어든 식당 사장님들은 말합니다. 손님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요즘엔 손님이 있어도 남는 게 없다고.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인건비 상승, 매년 뛰는 원재료 가격, 배달앱 수수료, 또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까지. 이 모든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가게의 사장님들은 가격을 올리고 재료의 질을 낮추고 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소비자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 식당이 문을 닫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식당 폐업, 유동인구 감소, 옆 가게 매출 하락, 연쇄 폐업, 상권 공실 확대, 건물 가치 하락, 임대 수익 감소, 대출 연체, 급매 출현, 지역 부동산 시세 하락.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상가와 건물에 투자를 진행한 사람들입니다. 상가 하나면 연금 된다던데. 지금 그 상가들은 공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이자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상가 분양 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상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상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니 월세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 관리비, 공과금, 대출이자만 매달 수백씩 나갑니다. 또 시세는 분양가보다 낮고 급매로 올려도 연락이 없죠. 특히 신도시 역세권 상가들은 더 심각합니다. 동탄역, 평택 고덕신도시, 검단신도시, 운정신도시, 일산 킨텍스 주변 등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 혹은 일본의 버블 붕괴 시기와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불황은 부동산 시장까지 무너뜨립니다. 상권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임대차 수요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려는 사람이 찾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편의점과 음식점이 먼저 사라지고 동네 카페도 비슷한 시기에 무너집니다. 유동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생활 편의성이 계속 악화됩니다. 이런 지역은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매매 호가 시세도 내려가며 이후 시장은 이렇게 변합니다. 상권이 죽은 지역의 아파트는 신축과 구축 모두 가격이 내려간다. 실제로 세종, 제주, 강원, 속초 등에서는 상권 침체, 상가 공실 증가, 유동인구 감소, 아파트 하락 이 패턴이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실률이라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집계는 충격적입니다. 서울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 20%, 강남역 인근 공실 증가, 홍대 합정 신사 공실 증가, 송도 공실률 30% 이상, 동탄, 평택, 세종, 신축 상가들 장기 공실. 혹시 요즘 서울 강남 한복판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많은 사람들이 붐비던 거리에 지금은 1층 전체가 텅 비어있는 건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로수길, 강남역, 청담, 삼성역, 심지어 테헤란로까지. 벽에는 햇빛에 발에 누렇게 벗겨진 임대문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고 공실이 3년째 이어져 공매로 넘어간 곳까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꼬마 빌딩은 절대 안 망한다. 월세로 이자 다 나오니까 걱정 없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역삼, 청담, 노년 등 강남도 공실 급증. 성수, 홍대, 강남역 핵심 상권도 폐업 줄줄이. 신도시 상가들 3년째 공실. 상가들의 공실이 상권을 잠식하고 끝내 상권이 무너지고 있죠. 또 상권이 사라지니 임대는 더 안 나가고 임대가 안 나가니 영끌한 건물주는 이자를 못 버팁니다. 이쯤 되면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꼬마 빌딩 불패는 어디로 간 걸까? 불과 2, 3년 전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사업가들, 은퇴자들까지 다들 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부동산은 계속 오를 테니까 괜찮아. 이자보다 월세가 비싸니까 안정적이야. 카페나 음식점은 무조건 들어온다. 하지만 지금 그때 산 사람들은 월세로 이자를 못 막아서 파산 직전입니다. 건물은 비어있고 팔려고 내놔도 매수 문의조차 없죠. 이것이 지금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상가의 공실률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강남, 송파, 청담, 가로수길 같은 핵심 상권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상권이 이 정도면 주거 상권과 신도시의 상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탄과 광교, 하남 미사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신도시 상가가 대표적입니다. 입주 초기엔 대박 예감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임대료 하락과 공실 장기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체가 아닙니다. 구조적 붕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수익률보다 브랜드, 입지, 희소성 등 감성만으로 상가들의 가격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가 위축되고 장사가 안 되니 임차인이 이런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공실만 길어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완전히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 부동산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눈에 띄게 드러나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구 이동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 핵심 경제활동 인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젊은 층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수도권도 경기 북부보다는 경기 남부 위주로 이동하는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이사 패턴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상권, 자영업, 주거 수요, 전세 시장을 한꺼번에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젊은 층이 줄어든 지역에서는 유동인구가 급감해 식당, 카페, 소매업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이후 임대 수요가 줄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며 매매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규 아파트 공급과 실제 수요의 괴리입니다. 많은 도시에서 입주 물량이 늘었지만 정작 들어와서 살 실거주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입주 한 달 만에 수백 세대가 매물로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급 과잉에 인구 유출, 상권 약화, 소득 감소, 대출 부담 증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줄어드는 와중에 공급이 늘어난 지역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고위험 대출군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고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관련 부실이 더 커지면서 지방 상권과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릴 때 금융권의 부담이 그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업이 안 되는 상권, 공실 증가, 상가 가치 하락, 부실 증가, 금융권 불안 확대. 이런 구조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도 실수요자의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 사서 버티면 오른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리스크를 따져보고 천천히 움직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대출 부담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전월세를 더 선호하는 비율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의 부동산을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황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혹독한 시기에도 손님이 줄을 서는 가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불황은 오히려 준비 없는 창업자, 체계 없는 곳, 비위생적인 식당,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을 솎아내는 강력한 정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가게와 살아남는 상권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구조를 과감히 버리고 재료와 서비스에 재투자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이며 컨셉이 아닌 경쟁력에 기반해 버티는 곳.
그리고 이런 매장이 모여있는 상권만이 앞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소비자들은 외식비를 줄이고 식당은 운영비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상가는 공실로 텅 비고 상가 투자자는 대출로 흔들리고 있죠. 또 지방의 아파트는 유동인구 감소로 시세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밥 한 끼의 가격 변화가 어떤 지역의 상권을 흔들고 그 상권의 변화가 부동산 시세를 바꾸며 그 변화가 그 지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느 상권이 먼저 무너지는지, 공실이 늘기 전 나타나는 징후는 무엇인지, 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 지역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